요즘은 시장의 재미보다는 다소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까지 저희가 연결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 스탁나우에서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완전 좋습니다.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엔터주 이야기 뒤에 국내 시장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수 너무 안 좋아요.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프리마켓 시장 어떤가요, 지금은? 일단은 먼저 테슬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테슬라가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치보다 못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실 뭐 전기차 시장 워낙 사실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고 리튬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 거의 전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 지금 테슬라마저도 지금 중국에서 보조금 받은 거까지 좀 조사가 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3분기 실적 대부분 2차 전지 쪽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에 포드나 GM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도 파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좀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테슬라도 초반에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한 이곳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75% 정도 아까 급등을 하고 있는 이뮤노반트. 예, 이뮤노반트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게 오늘 뭐 그 학회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뮤노반트에서 이제 나왔던 그 임상 진행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 그만큼 이제 항체에 대한 부작용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 기술 이전했던 후보 물질이 이번 발표했던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이번에 굉장히 아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전반적인 우리 빅테크 업체들이 좀 빠지고 있고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이뮤노반트 위주로 해서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사실 발음하기도 힘들고 들어오시기 전에 몇 번이나 저랑 함께 연습하셨잖아요.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일반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이긴 하지만은 사실 큰 뭐 빅파마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가격도 금방 $15였습니다. $15가 지금 거의 한 아까 $30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바이오 업체란 자체가 사실 뭐 대부분 우리가 암젠이나 아니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화이자와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이제 그런 종류에 대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뮤노반트도 이런 항체 의약품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이제 임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발표가 있었던 거고 결국 이쪽 시장에서 거의 이 후보 물질이 실제로 20개 이상에 대한 적용증까지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요즘 미소세포 폐암이나 비만 당뇨 이슈가 많았었는데 아마 내일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은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쉽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바이오 쪽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봤을 때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뭐 6%까지도 하락했고 아마존도 4%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소식들이 있을까요? 좀 모르겠어요. 3분기 기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건지 여부가 대부분 사실 이번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마이크론에 따라서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부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채 금리가 4.5% 이상 이제 거의 5년 만에 거의 역대 최고 그 가격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주 이제 셧다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지금 예산 삭감안을 지금 계속 공화당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연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늘 물론 제이미 달리미 같은 그 JP 모건 체어스
회장이 7%까지 간다고 금리를 내년에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시장은 이제 과연 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연방 정부에서 셧다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조금 지연돼 11월에서 12월로 지연되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다. 라는 이 시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셧다운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셧다운 우려감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계속 이제 재정 적자 이슈가 불거졌고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해서 이게 6월 달에도 한번 셧다운 이슈는 한번 나왔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그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이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이 대선, 딱 내년 11월이 대선입니다. 결국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민주당의 정책적인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공화당에 쫓기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고집대로 갈 것이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다고 해서 재정 적자를 계속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에는 공화당이 제시했던 그런 예상 삭감 지출안이 생각보다 크게 많이 줄이는 상황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면 달러 강세에서 조금은 시장은 달러 약세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셧다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아예 맞아요. 그 급여를 받지 않고 일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페드입니다. 사실 연준은 이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들 또한 지표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만드는 분들 또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뭘 보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달 CPI는 8월 달에 대략 한 $80 초반이지만은 다음 달 CPI는 지금 $90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반영이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1월, 12월 달 패드 금리 인상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준이 만약에 쉰다. 그러니까 무급휴가 간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발표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건데 이것마저 이제 계속 지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 자체는 더 불안 심리가 더 커지겠죠.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더 안 좋을 수 있다. 요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강하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슈도 하나 크게 좀 반영되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대한 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사실. 셧다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FOMC에서도 좀 시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진다라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이라는 게 사실 뭐 한두 번 있었던 그렇죠. 일도 아니고 과거에 몇 차례 있었고 2018년에도 한 5주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내년 대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만약에 여기서 셧다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 저는 강해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 작년 초부터 사실 파월이 했던 통화 정책은 거의 하나도 안 맞았고 결국 바이든이 시장 자체 경제를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상태라면은 결국에는 만약 여기마저도 그래 결국에 공화당이 맞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투표수도 계속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연준의 이제 셧다운 자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셧다운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9% 차이 나고 있죠. 네, 정말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이러다가는 뭐 트럼프가 대선될 수도 있겠다,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그 전에 재선을 하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가장 문제가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든도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수록 다시 한번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속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 가장 우려되는 게 전기차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시장은? 지금 파업 이슈도 지금 과연 내연기관에 대한 이제 향후에 계속 지속시켜 달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 이슈가 있는 것도 이 많은 재정들을 보조금에 다 써버리니까 결국에 이 보조금을 이제 트럼프는 좀 강하게겠죠. 폐지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내세웠던 아니면 5G나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뒤바뀔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내년 하반기에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이제 섹터들의 분위기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는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좀 살아났었고 약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쪽에는 더 쉬운 사항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2030년대 그 전기차 시장을 50% 이상까지 올리려고 하는 지금 바이든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부분도 더 연기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한번 연관을 해볼까 하는데 2차 전지 하면은 리튬 가격도 무시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는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양극재나 이제 리튬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분사들도 결국에는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사실 인프라 자체가 빠르게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무조건 우린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 구도가 많이 좀 올라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3분기만을 끝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당분간은 테슬라는 이 가격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을 그 죽여놓기를 하고 그 MS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도요타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였기 때문에 결국 도요타까지 이쪽 시장이 온다. 과연 이 MS를 누가 많이 차지할 거예요? 무조건 자동차를 많이 뽑기만 한다고 해서 과연 수요가 살아날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보조금 정책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갈피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꽤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강한 섹터를 보니까 엔터주가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강하다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나라 엔터들은 그동안 4세대 이제 걸그룹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5세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세대가 뉴진스죠. 뉴진스부터 제가 봤을 때는 5세대라고 좀 지칭을 좀 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동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중견 소속사들 엔터사들은 안 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엔터사들은 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죠? JYP랑 하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도 정말 잘 모르겠는 이런 외국인들 JYP에서는 이제 A2K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비차라는 걸그룹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이브도 이제 외국인들 한 6명, 7명 되는 이제 그걸 새로운 걸그룹을 뽑았는데 결국에는 국내에 진출을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미국 시장에서 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얘네들은 돈을 벌면 제대로 벌 수가 있겠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하이브가 외국에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SM 같은 경우도 외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제휴를 맺어서 거기서 이제 유통계약을 하거나 이제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이 애초에 좀 달라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의 성과에 따라서 분명히 애널리스트도 이제 향후에 매출에 대한 그게 컨센 자체가 좀 뒤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 안에서 화장품으로 갔다가 이제는 엔터주가 조금씩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엔터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한 2-3 기업 정도가 있으실까요? 일단 탑픽은 당연히 저는
하이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티아라 좋아하셔서 티아라 관련된 티아라 혹시 스타쉽 엔터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상장이 안 돼 있는 걸로 맞아요, 안 되어 있어요. 결국에 하이브가 이제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멀티 레이블 이제 뭐 소스 뮤직이나 비게트 뮤직이나 여러 이제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더 레이블도 있고 그게 이제 뉴진스죠. 결국에는 하나 이렇게 다른 그 그룹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다른 그룹이 그 하이브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멀티 레이블이 됐고 그리고 SM이 이제 SM 3.0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멀티 레이블을 본격화시키면서 많은 앨범을 이제 만들겠다는 취조로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뷰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K 엔터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다른 K 뷰티들이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 시장도 지금 우리가 색조 화장품이나 화장품이 잘 나가는 이유도 트와이스나 이런 블랙핑크 애들이 결국에는 일본 시장에서 그게 그 10대, 20대 애들에게 트렌드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K 뷰티, K 소주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태원 클라스도 일본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 녹색 소주가 그 일본에서 핫한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은 미국에서 실제로 먼저 물론 K-푸드 먼저 갔죠. 뭐 냉동김밥이 가고 그 다음에 BTS와 이제 K 엔터가 본격적으로 이쪽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올라왔던 게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계속 꾸준하게 그 작년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중국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은 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작은 그 실적에서 미국이 2배 이상 성장했네. 미국에 수입한 해외 화장품 중에서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이 20%를 넘었습니다. 결국 이게 BTS 효과가 충분히 저는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덩달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 그래서 하이브가 그 시장을 크게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좀 내년 내후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를 가장 톱픽주로 보고 계신 거고 최근에 YG 재계약 이슈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인 계약서를 세웠다 아니면은 누가 나간다 불화설이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YG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흐름과 같이 함께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펀드 매니저는 점심시간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재계약을 해도 안 되고 재계약을 안 해도 주가는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리사가 스텝 없이 파리에 혼자 출국했다 이슈가 나오면서 인스타에 올렸죠.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던 봤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보셨죠. 결국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을 때 과연 YG가 얻는 게 뭘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억, 물론 소문에 이제 500억인 거죠. 그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과연 그만큼 블랙핑크는 이미 그 정점에 오를 정도로 성장이 다 왔습니다. 그냥 재계약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성장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광고 단가도 높아질걸요. 그럼 그 광고 단가를 과연 기업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6년 11월 달에 2NE1이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블랙핑크가 데뷔를 했고 그러면서 빅뱅과 블랙핑크가 이제 그런 2NE1을 대체가 충분히 됐었지만은 지금 YG는 빅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럼 신입 그룹인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가 감당을 한다?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이브가 없었습니다. 하이브가 있었지만은 BTS밖에 없었죠. 근데 BTS도 그때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걸그룹, 지금 MBC도 있죠. 트와이스는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뉴진스, 르세라핌 이미 환경 자체가 7년 전과 분위기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YG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든 재계약을 안 하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 지금 4분기도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룹들 보면은 다 하이브, SM, JYP입니다. 연말이면 콘서트가 가장 많은 시기고 이 성수기 때 YG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YG가 뭐 재계약 여부에 따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예전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에는 아직 다른 엔터사들의 아이돌이 너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콘서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 대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콘서트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실제로 리포트에도 나왔던 게 만약에 중국의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2019년 기록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실제로 연간 매출액의 20%는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콘서트가 열리더라도. 그렇게 치면은 그 소속사 중에서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은 그룹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많이 뛰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멀티 레이블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좀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뭐 뉴진스나 물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K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항상 블랙핑크 콘서트 끝나고 방탄소년단 콘서트 끝나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 인스타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 우리도 콘서트를 하고 싶다. 이게 계속 얘기를,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엔 만약에 시진핑이 이번 주석이 이번에 방한을 아직 계획이 안 잡혔지만 계획이 잡혀서 한국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K-뷰티나 이런 K-카지노보다는 오히려 K-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외자판에 대한 게임 회사보다는 엔터 쪽에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중국이 사용할 수도 있고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K푸드 언급을 해주셨는데 K푸드 냉동김밥이 열흘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K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은 조금은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격 인하, 정부에서 가격 인하 이슈도 있었지만은 물론 비중은 작아요. 워낙 해외 쪽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상향식품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게 중국의 경기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상향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의문인 게 사실 경기가 안 살아나야 라면을 소비가 더 커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그래도 작년보다 거의 2배 성장까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심이건 산양식품이건 그냥 80에서 9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새우깡이나 그 신라면에 대한 가격 인하가 한 7, 8%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이 3분기에 2분기보다는 조금 녹아져 있을 사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지금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에서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K라면도 수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나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푸드랑 엔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은 엔터 선택하실 거고, 엔터 하나에서는 하이브. 하이브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한 30만 원까지는 보고는 있기는 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이 넥스트 돌, 어떻게 보면은 방탄소년단 다음에 차기 신인 모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좀 부각이 못 잡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멀티랩을 통해서 차후에 계속 꾸준하게 신인 그룹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SM이나 YG보다 JYP보다는 장점이 그게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회사가 많은 신인을 배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연결해서 투자 전략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는 티아라가 짱이다라고 말씀해주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